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릅니다. 오후 3시 반까지였던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정확한 학대 상황과 횟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이 이뤄진 가운데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셀 공장이 지난 3년간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외래 진료를 1년에 365회 넘게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90%로 대폭 인상됩니다. 정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폭풍우가 강타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탈리아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각종 기상이변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고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지고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릅니다. 오늘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자격을 갖추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린이집 교사 3명이 3살짜리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교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3살 반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담당하는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화면에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리고 낮잠을 안 잔다며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논란이 일자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1명의 발인이 이뤄진 가운데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오후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가 벌어진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셀 측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넘어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화성 1차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이 지난 3년간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홍배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설립된 아리셀은 2021년 2월 위험성 평가 인정 심사를 공단에 신청해 인정 기준인 70점을 웃도는 81점을 받아 우수 사업장에 선정됐고 지난 2월까지 3년간 인정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폭풍우가 강타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몬타나로 지역에서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차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노아스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작은 강이 진흙탕 폭포로 변하는 등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남부 티치노주 마자강의 계곡에서 3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는 등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시간이 7월 1일부터는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19일부터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YTN 휴두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치 의료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병원을 너무 자주 가면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기준은 외래 진료 365번입니다. 1년 365일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365번을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2,4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 1명이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횟수는 15번이 조금 넘습니다.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앞으로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66회 진료 때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외래 진료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도 뒀습니다. 아동과 임산부, 중증, 희소, 난치 질환자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3명이 희생된 화성 공장 화재의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피의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자 1명의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 운구차가 추모공원에 들어섭니다. 장례를 먼저 치른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1명의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며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은 공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이 최고죠. 잘 먹고 살려고 일을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큰 인명사고 나게 보통 다 도루묵 아닙니까? 아직 다른 희생자 22명의 장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데 분향소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이곳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23명의 넋을 기린 추모객은 360여 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단체는 공장 사측인 아리셀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가족과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숨진 희생자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뭐 안전교육도 잘 냈다는데 왜 애들이 다 죽었겠어요. 어떤 진짜 대책 방안이라도 가지고 좀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당국이 화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 철저히 밝혀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경찰은 생존자 등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온 상황.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사고 예방법이나 대피 경로 등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장 안전관리 문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시작으로 조만간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 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아이 얼굴을 때리거나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했던 학대의 정황은 입사한 지 열흘 정도 된 다른 교육교사의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립니다. 곧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굴리고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자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지난달 초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3살 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 솔직히 처음에 못 믿었어요. 항상 저한테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도 잘 놀았어요 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뒤에서는 막 머리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자주 멍이 들어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 걱정했는데 이제야 원인을 알게 됐다며 분개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밤에 깨가지고 한 번씩 한참 동안 경기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막 물건 같은 것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부모들은 이런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 배기들을 상대로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학대 행각은 입사한 지 열흘 남짓된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들은 고작 열흘 일한 교사도 아는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은폐나 방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가해 교사들은 모두 퇴직시켰다고만 말한 뒤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들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혹시나 아이 마음이 크게 다친 건 아닐지 걱정만 할 뿐입니다. 어린이집은 조금 지금 당장은 못 보낼 것 같고 너무 또 일단 애기 심리치료 같은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서 일부러 일도 퇴사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구체적인 학대 상황과 횟수 등을 파악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위탁시설에 맡긴 반려견이 크게 다쳤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일이 종종 반복되는데 법적 공방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여행을 가면서 애견 호텔에 반려견 버찌를 맡겼다가 나흘 만에 호텔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던 중 버찌가 욕조에서 뛰어내리며 다쳤다는 겁니다.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미안했었어요. 이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너무 분해했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황급히 A씨가 호텔을 찾았을 때 버찌는 다리를 아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는데요. 결국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버찌는 이렇게 깁스까지 차게 됐습니다. A씨는 욕조에서 떨어져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는 없다며 호텔 측에 CCTV 영상과 함께 수술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욕실 안에는 CCTV가 없고 전부 자기들 과실로 볼 수는 없다며 수술비 전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책임을 발뺌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 상당히 당황했었고 그다음에 억울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호텔 측은 갑자기 휴점을 내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도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다른 개에 물려 다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애견 호텔 같은 동물 위탁 관리 업체는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영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다치거나 학대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견주가 사고 CCTV 영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어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 보니 배상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 열람 신청을 정식으로 하면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유사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면은 좋죠.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좀 빨리 조속히 해결하려면은 법령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사고 경위 파악이 더 어려운 만큼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유럽에 폭풍우가 몰아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이 대피했는데 이탈리아 남부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언덕의 폭포는 마을을 집어삼킬 듯 쏟아집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밤새 헬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폐쇄되면서 고립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헬기를 동원한 구조작전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Tutta la notte. E acqua così, noi sono 25 anni, anche più, che veniamo sempre qui a passare tutta l'estate. 마을을 흐르던 강은 진흙탕 폭포로 변했고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을도 온통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고 스위스에서도 산사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독일 도르트문트에선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는 물바다로 변해 수백 명이 대피한 주말.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 도시에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hot. It's very hot.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지구촌 곳곳이 최악의 물난리와 동시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남동부 쪽으로 북상하면서 전문가들이 매우 위험한 단계로 분류하는 4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베릴이 매우 위험한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일찍 카리브해 동쪽 끝에 있는 바베이도스 근해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4등급은 풍속이 시속 210km에서 249km에 이르는 것으로 일반 주택을 심하게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전문가는 6월에 대서양에서 4등급 이상의 허리케인 예보가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FM-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연합의 1차 투표에서 33%를 득표하면서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에서 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은 28.5%의 득표율로 115석에서 14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살불은 22%의 득표에 그쳐 의석수가 90에서 120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경찰이 장난감 권총을 갖고 있던 13세 소년이 진짜 총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해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중부에 있는 유티카시 경찰은 현지 시각 28일 밤 10시쯤 무장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와 인상차기가 비슷한 청소년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이 부르자 달아나며 장난감 총을 겨눴고 경찰은 이 소년을 붙잡아 쓰러뜨린 뒤 체포 과정에서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소년은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 난민으로 갖고 있던 총기는 장난감 비비탄 권총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00만 원이 든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도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이른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직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시각 특정 업체의 뒷돈을 받고 프로야구 중계권 등에 대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임원들의 10번째 공판도 열립니다. YTN에서는 독특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다루는 게릴라 뉴스 코너를 신설해 비정기적으로 선보입니다. 네, 오늘은 첫 소식입니다.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을 단독 취재해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컨테이너로 된 간이 여자 화장실로 안내해준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화장실이든 들어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틈이 있는지, 천장이 비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살피고 또 옆에 사람이 있는지까지도 공포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화장실 창문에서 피해자 지문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 착륙 쪽으로 드나들며 몰카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장실에 있는 몰래카메라도 포렌식을 해야 되지만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PC, 외장하드, 클라우드까지 보면 이게 단순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몰카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화재가 나서 이 시각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는 모터카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첫 차가 출발하지 않은 시간이라서 현장에 탑승객은 없는 상황인데요. 진화 작업이 길어질 경우 출근길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치역 측은 첫 차 출발 시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시각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여전히 윗선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9일이면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일주기가 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찰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8명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는 거의 파악했고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곧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중순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엔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수사외압 사건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딥니다.
최근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온 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윗선에서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윗선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에 대해선 소환 조율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보다 수사할 대상이 넓고 검토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행위자부터 받은 지시가 직권남용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단계별로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특검이 출범되지 않더라도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 기록과 법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데다 오는 9월엔 검찰총장 교체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을 위한 사흘간의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야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 야권은 강행 처리를, 여당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 문제를 매듭 짓고 이번 주 문을 닫는 22대 첫 국회 6월 임시회. 하지만 대정부 질문을 위해 사흘 연속 본회의가 잡히면서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의 분수령으로 삼고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온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처리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의 이중 엔진으로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며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엔 보통 법안 등 안건 처리를 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이 같은 민주당 행보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에만 몰입하며 정작 대화와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망각했던 겁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등을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수기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법안 처리, 탄핵 협박은 반드시 국민 지탄과 역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이어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중심으로 양측 간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특검과 김홍일 탄핵안 등 쟁점 처리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합참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감행해온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평양 주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 북한입니다. 당시에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을 했고 하지만 폭발로 인해서 발사 실패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벽 조금 전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합참의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북한은 어제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던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체계를 구축했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격인지 조금 뒤에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는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 3명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7명을 비롯해 모두 16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증인으로 채택된 참모들은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7월 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판 업무 취급기관 자격을 갖추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늘부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변경합니다. 서초구는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제한 시간을 새벽 2, 3시로 변경하는 행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자치구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또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아동 청소년 약 2만 명이 추가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 이탈 주민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용권을 받아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국민은 1:1 대면 상담을 8번 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상담센터 의뢰서 등 서류를 갖추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 신입생 3명 가운데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올해 입학생 13,141명 가운데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카이 입학생의 32%가 서울 출신이란 겁니다.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이 16.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준입니다. 반면 이들 세 대학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출신과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 출신은 모두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들 3개 대학의 중소도시 출신 입학생 비율 평균은 30.2%로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41.3%보다 11.1%포인트 낮았습니다. 출신 고등학교 비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일반고 입학생 평균이 71.5%인데 비해 스카이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55.4%에 그쳤습니다. 대신 자유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이른바 특목 자사고 입학생 비율이 4년제 대학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라 졸업생 응시가 얼마나 늘어날지와 N수생 증가가 난이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올해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같은 생애 첫 집합 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모두 16만 9,9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 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활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서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회복으로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당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칭 메일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나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 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의 제목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태우 ATS 등 20개 방음 방진제와 조인트, 송방 내진제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기업들이 내다보는 3분기 경기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89로 2분기 전망치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역대 가장 많이 사고 개인은 가장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23조 284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거래소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7조 3,935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가장 많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수입차 판매 대수가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차는 10만 2,957대 팔리면서 2019년 9만 6,494대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물품 배송은 물론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드론이 국내에서 5년 새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된 드론 기체는 모두 5만 9,871대로 집계돼 누적 6만 대를 넘을 전망입니다.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 조지아 항공회담을 통해 조지아 항공당국과 주 7회 여객 화물 공용 운수권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도심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잔해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일일이 수거에 나섰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마찬가지 수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바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통일부가 7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물인데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와 만든 양말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 안에 뒤섞인 흙더미에서는 사람의 소장과 맹장 등에서 기생하는 회충과 편충알 등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보건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것들인데 새벽 5시 반쯤 경기와 서울 곳곳에서 바라본 동쪽 하늘에 하얀 연기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항적으로 추정되는 비행운입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 쪽으로 날아가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는데 파편은 발사 지점에서 2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과 4월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실린 탄두 3개가 각기 다른 목표 좌표에 정확히 유도됐다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 즉 가짜 탄두의 효과도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ICBM의 다탄두화가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 이번 시험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독자적 기술로 다탄두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기만,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 발사체에 이어 이번 발사도 실패하자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준비! 쏴요!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포탄을 발사합니다.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숨어있는 해안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자육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공군의 연합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F-22 랩터 등 한미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북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 초상휘장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단독 우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상반기 경제, 국방, 외교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 중인 북한.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데 2일차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사진 속 간부들의 왼쪽 가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초상휘장이 포착된 겁니다. 이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휘장을 착용했는데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들어간 휘장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초상휘장은 일반 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착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우상물인데 김정은 초상휘장의 등장은 선대를 넘어선 절대적 우상화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에서 개인 인물에 대한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과 어떤 인물의 근거에서 존립하고 있는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김정은 개인의 얼굴로 이게 교체됐다라는 것은 곧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의 모든 것을 이제 집약하는 체제의 작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명칭을 4.15로 바꿔 선대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물에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 공개돼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단독 초상휘장까지 등장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가 강조했던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국가론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개 국가, 교종국가로 규정한 상태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 절대 독재 강화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위상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올해 세 번째로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영화들은 인사이드 아웃 2에 밀려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춘기가 된 주인공 라일리가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겪는 성장통을 그린 인사이드 아웃 2. 듄 파트 2를 밀어내고 올해 전 세계 최고 인기 영화로 등극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자문의 10대 소녀 조언까지 받아가며 사춘기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한 게 적중한 셈입니다.
when we're at this age, you're suddenly like really critical of yourself, and you look at yourself and see nothing but flaws. And I wanted the film to deal with those kind of feelings because I think those feelings are pretty universal. 전작보다 다채로워진 감정 캐릭터들과 함께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자기 자신을 투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점이 흥행 이유로 꼽힙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드니까 그런 거를 캐릭터로 어떻게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며 인사이드 아웃 2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기세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전 연령대에 거쳐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관객 무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한국 영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디즈니랑 픽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여기다 조만간 마블의 대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하는 등 외화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여름 한국 영화가 어떤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국의 많은 도시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경남 의령군이 청년 유입 정책으로 작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예쁜 커피숍이 눈에 들어옵니다. 커다란 창 사이로 자굴산이 한눈에 들어와 경치도 좋습니다. 청년 부부가 들어와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평일 오후에도 손님이 꽤 많습니다. 읍내 한 주택가 골목 상가에 자리한 와인바에 들어서니 미술 작품이 손님을 먼저 맞이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청년이 고향에 내려와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정착한 겁니다. 전공인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고향 사람들과 인연을 맺다가 터전을 잡은 건데 전공도 살려 이웃 주민들과도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령에도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많고 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나 또 의령군의 지자체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찌어찌 계기가 돼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청년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차도 마시고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의령을 찾아 1박 2일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청년 마을 사업에 선정된 의령 별곡이라는 단체가 수도권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삶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적 간극이 큰데 다양한 청년 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장인들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알려 지역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지난 2021년 소멸위기 전담 조직을 꾸린 의령군은 그동안 청년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펴왔습니다. 청년 공유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자금 지원과 일자리 연계형 사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귀농, 귀촌 가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에서 50%로 뛰었습니다. 귀농, 귀촌 세대 중에 우리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30%에서 37%로 올라왔고 올해 1분기에는 벌써 50%를 차지하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 지역 소멸 위기를 푸는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참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머물면서 거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휴일을 맞아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며 선거 캠페인을 이어갈지 여부를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과 당국자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가족 모임이 이미 몇 주 전에 예정된 것으로 거취를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트럼프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MBC 방송에 출연해 부통령 지명 논의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트럼프는 부통령 없이도 대선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뽑든 그가 티켓을 거머쥔 사람이며 효과적으로 나라를 이끌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유력 후보인 JD 벤스 상원 의원도 CBS 방송에 출연해 자신은 부통령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며
중요한 건 트럼프가 훌륭한 대통령이란 건데 부통령 논의가 논점을 흐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오늘 내륙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7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은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1도, 부산 2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강릉 모두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아침까지 해안가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남해안도 늦은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장마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활성화된 정체전선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이어 내일은 중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요.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